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첫 번째, 집값이 대폭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말라.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건 정부만 잘한다고 집값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다.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며 국민 탓을 했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왜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홍남기 부총리는 공유주의 비극 운운했을지 이것도 탐구 대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유주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계속된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를 볼 수 있는지.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청약과 기획 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홍남기 부총리가 경찰청장까지 대동하면서 구속을 운운하며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한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논란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분명한 메시지는 집값 떨어지니까 사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의 이 메시지가 참 무색해졌다는 보도들이 오늘 모든 조간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왜일까요?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이다, 집값 떨어진다, 사지 말라, 영끌하지 말라 강조를 했는데 바로 그날 로또 청약에 22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쟁률이 200대 1이에요. 이 말은 국민들은 홍 부총리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 그래. 하고서 청약했다. 이거죠. 집 사지 마? 응, 그래. 청약 신청. 그제 28일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큰 폭 내린다. 방금 들었죠? 그날 세종시 로또 아파트 청약 소위 22만 842명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했습니다. 199대 1. 이 말은 적어도 200대 1의 경쟁률에 집 사겠다라는 국민들이 몰렸다는 건 홍 부총리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 정부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4년 동안 주택가격이 끝없이 올라. 끝없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국민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게 경제부총리의 말이 조금은 많이 민망해진 것 맞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발언에 영이 안 선다라는 말 하잖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홍 부총리 말을 듣고서 그래 집 사지 말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보도는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도 아니고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집 사겠다는 사람 경쟁률이 200대 1이라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영이 쓰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이 서 있습니까?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네네.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더.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네. 지금 제가 사실은 의료중재원의 그 비상임 감정위원을 한 5, 6년 오래 했어요. 그래요? 오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회의를 갖다가 하면서 보는데 보면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치가 정확하고 그래야지 쾌차해서 사람이 낫는데 진단이 틀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집값은 비상식적이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지금 오르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급 사이드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투기 수요를 가지고 있고 가수요를 가지고 있고 왜 가수요를 갖습니까? 공급이 계속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집을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가수요에 참가를 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저 뭐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심한 말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고 워낙 세게 비판하셔서 제가 좀 뭐랄까요? 홍 부총리의 입장도 좀 대변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종시의 그 소위 로또 아파트에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이 같다라는 것이 온 국민이 다 홍 부총리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좀 뭐랄까 논리적인 어떤 점핑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떤 세종시의 특수성 그리고 저 아파트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 그리고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니즈가 좀 충분히 좀 반영된 어떤 일부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같이 좀 덧붙여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의원님, 홍 부총리의 이 발언은 뭐 여전히 논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본의 아니게 너무 그동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토부 장관이 자신 있게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의 문제는 정부가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내용 없는 얘기를 하고 경찰청장이 무슨 뭐 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안 한 말도 못하다. 타이밍도 잘못 잡았다. 아예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200대 1이 특공 청약이 몰려올 것을 예측 못하는 정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 보죠. 똑같은 그날. 얘기를 하더라도 몰리고 그 다음날이라도 좀 소황 상태일 때 타임을 잡아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바로 막 세종 청약이라도 좀 지나고 다음에 하면 좀 덜 그럼요. 민망하다. 그게 정무적 판단인데 그러네요. 그 말을 하면 보란 듯이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도 생각 못하는 정부냐. 이렇게 전 국민들이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총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네. 사실은 좀 청약 뭐 특정 지역 청약이라 하더라도 뭐 한 2대1 정도만 됐어도 이미 부총리 꼬리표에 일관성이 있냐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저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국민 탓한다는 것밖에는 안 된 거예요, 지금. 예. 이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이 뭐 투기 세력으로 본다는 것밖에는. 이건 사실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실수요자가 또 젊은이들이 빨리 집을 찾을 수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는 계획을 하는 게 낫지. 집값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얼음짝을 놓고 그렇게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다 지금 은행 같은데 돈도 아무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예,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 트렌드를 잘 지켜보는 것이 남아있는 과정이고 뭐 공유지 비극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사실은 관료주의의 병폐로 저는 읽혀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논란은 홍 부총리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두고 공유지를 운운했다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달라라고 호소했는데 공유지의 비극. 소유권 없는 공동자원이 개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다뤄진다는 개념이라고 해요. 경제학 전공한 야권 의원들 반발. 윤희숙. 개인의 주택 구매는 공유지에 비교할 바 아니다. 역대급 망언. 유승민. 사유재산에 무슨 공유지 비극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경제수장이 기초경제학 개념을 몰랐겠나. 정책 실패 인정 않고 개인의 욕구 억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조금은 어려운 논쟁일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고자 했던 공유지의 비극 이게 뭐 무슨 뜻 의도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모두가 공유하는 이제 개방된 자원들이 있죠. 뭐 지하 자원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개인이 사적 이익으로 쓰게 되면 언젠간 고갈되고 결국 모두가 이제 비극을 맞는다. 이런 게 공유지의 비극인데 저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럼 결국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개인의 절제가 필요하고 어떤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죠. 결국은 부동산 정책도 지금 개인의 탐욕과 규제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어서 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모두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 오히려 대한민국 정책에 실패해서 온 부동산이 폭등했다는 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진단이
아까 전에 뭐 정영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 왜 부총리가 그리고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담화를 발표하는 날 세종시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청약들이 몰렸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습 효과입니다.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강한 발언을 할수록 오히려 집값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하게 뭔가 발언하면 또 집값이 오르겠다. 오히려 거꾸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진지하게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대책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뭔가 대책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냥 지켜보고 좀 심하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장이 다시 제자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꼭 가만히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다시 본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고 그중에는 전세 안정을 위한 대책들도 있었습니다. 그 법도 있었고 뭐 물론 홍남기 부총리가 그 법에 걸려 전세 난민이 될 법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특히 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먹혔을까요? 효과가 없었을까요? 김현미 전 장관 등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도 하십니다만 적어도 그래프는 서울 전세값이 계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7월 첫째, 7월 둘째, 7월 셋째, 7월 넷째 주. 한 번도 주춤한 것 없이 쭉쭉쭉쭉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사실 어떤 정부 관계자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다라는 망언급을 해서 국민들 분노를 사기도 했었는데 김병민 네. 대변인님, 우리 젊은 층들은 알잖아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특히 사회초년생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들, 어린 자녀를 둔 아직 소득이 그렇게 많이 재산이 쌓이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 주거의 안정성에 엄청나게 좋은 순기능이 있다. 네. 그런데 전세값이 이렇게 대책 없이 올라가면 주택 안정성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은 없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6개월 전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 만다 결정을 하는 때가 저에게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방송을 우리 집주인이 좀 보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네. 이제 조금 한 달만 딱 버텨서 집주인 전화가 안 오면 저는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한 달 안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미안해요. 내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집에 나와서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주변의 전세 시장을 보면 2억에서 3억 가까이가 올라가 있는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눈물 어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제 광진구에 살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전세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전세값이 정확히 평균 2억 이상 올랐습니다. 2억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면 몇 년 사이에? 딱 2년 사이, 2년도 아니죠. 제가 작년 2월 말에 전세에 들어갔으니까 2년의 전세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이제 집주인이 내가 들어오겠다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더라도 집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세금이 그렇게 2억 넘게 오르면 2년간에 선고도 치렀기 때문에 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더 다른 곳으로 주거 환경을 더 좁혀서 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평수를 예를 들어서 뭐 30평에 살고 있으면 20평으로 좁혀가거나 아니면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낼 때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임대차 3법을 내고 나서 전세에 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모든 고통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대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전세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은 반드시 거기에 의무를 거주해야만 조합원의 지위를 준다 그러니까 실제 살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이 그 전세를 빼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이거 없던 거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지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4년이 이런 방식으로 국민께 혼선을 줬는데 앞서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했던 내용의 정부의 인식은 부동산을 공적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적 영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드러나면서 더 커다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건 공공이 담당하는 LH 사태가 폭발했잖아요. 그 LH 사태 지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사실 대통령 선거 국면이 되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을 텐데 그 남은 기간만이라도 문재인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아기가 지금 3명인데 네. 한 달 뒤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방을 빼야 할지 말지가 좀 결정된다는 네.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 걱정이 좀 되겠군요.